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직 관리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론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큰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하는 뭐 조직 관리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2차 시대 수업에 진행될 리더십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뭐 그때그때 찾아서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혹시 뭐 작은 단체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뭐 그게 회장님으로 계시든지 뭐 안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면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적용하기보다 우리 조직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동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동기 이론 중에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배워볼 거고요. 동기 이론을 보면 뭐 어떤 조직이든 조직 구성원이 갖고 있는 동기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동기부여, 뭐 근무 의욕을 돋구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언론, 뭐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링크도 걸었지만, 서울에 있는 그 동호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이렇게 탁구를 치는 모임인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재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탁구를 치는, 탁구를 하지만 그 학업을 할까지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목표로, 탁구 선수를 목표로 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동기부 이론의 범주들을 크게 보면, 내용 이론에는 구성원들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인지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인데, 뭐 그러니까 오늘 쭉 배우겠지만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나 알더프의 ERG 이론, 그리고 헤르츠베르크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동기위생 이론인가 맥클리랜드의 욕구 이론, 맥그리그의 XY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과정 이론에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들이 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과 브룸의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내용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그러니까 뭐 다른 수업 시간에도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 다닐 때도 그러니까 뭐 초중고 이런 시간에서도 많이 배우는, 많이 접해봤던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인간은 욕구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욕구 충족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밑에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다음 단계로 이어간다라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리적 욕구, 기본적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먹고 뭐 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욕구죠. 그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그리고 네 번째는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구 이론이 동기 이론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충족되기 위한 상위 욕구가 자체 노력의 동기,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뭐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배가 고픈데 뭐 안전 이런 거는 생각도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안전해야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찾고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욕구를 가질 거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지막 단계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장점은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동기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사람들이 갖는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각 사람들의 동기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자아실현의 단계에 와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 자아실현 욕구까지 와 있었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좀 더 낮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욕구의 단계를 단선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하고 다른 이론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뭐 이렇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론은 이제 알드프의 ERG 이론인데요.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3단계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존재 욕구하고 관계 욕구, 성장 욕구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욕구 위계 이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매슬로우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ERG 이론은 욕구 위계 이론이 설명하는 만족 그리고 진보 과정에 덧붙여 좌절, 퇴보 과정이 역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욕구 위계 이론과는 달리 다음 단계의 욕구가 동기적인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이전의 단계의 욕구가 반드시 완전하게 충족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욕구의 이제 저순위 욕구에서 고순위 욕구 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ERG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보면 아까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라고 얘기했네요. 존재 욕구는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욕구로서 매슬로우의 생리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를 합쳐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욕구는 대인관계의 만족에 대한 욕구로서 매슬로우의 사회적 욕구, 아까 뭐였죠? 3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의 욕구를 보면 인간의 잠재력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욕구로서 자아존중과 자아실현 욕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압축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구 위계 이론이 갖는 한계보다 현실적으로 정리하여 사람들의 동기가 작용하는 현실을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르츠베르크의 이제 동기 위생 이론입니다. 불만족을 제거하는 위생 요인하고 만족을 증가시키는 동기 요인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만족과 불만족이 연속적으로 생기는데 실제 있어서 사람들은 만족시키는 요인하고 불만족스럽지 않게 하는 요인들이 따로 있다라고 상호 독립적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기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만족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주로 직무에 대한 달성감, 성취에 대한 인정, 그리고 직무 만족감, 직무 자체, 정대되는 책임성, 능력과 지식의 신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제 사회복지 상담과에서 이제 중간고사까지 치렀습니다. 1학기에 반 이상을 이제 오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달성감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좌절감도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너무 그거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반대로 위생 요인, 그러니까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불만족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늦게 사회복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 할 생각도 전혀 없던 학생이었죠. 저는 그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대학을 공부하면서 대학에 들어올 때도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사람과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아동학과에 갔고, 그래서 아동학과에 가서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되면 아이들하고 잘 놀겠다 싶어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공부는 안 했죠. 사회생활을 했죠. 뭐 사회에 민감하게 이렇게 일 활동도 했고, 그래서 학생회장 뭐 이렇게 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던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뭐라 졸업을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일로 있다가 그러니까 뭐 취업을 했는데 뭐 취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이 작았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서 우연찮게 간 데가 이제 장애인 시설이었고 이 장애인 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일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완전 한 20여 년 정도 되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도 밝혔네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뭐 성취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그러면서 우여곡절도 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복지를 시작을 했고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일단 자격증부터 땄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이 아니라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었고, 그럼 또 현장에 또 부딪히다 보니까, 부딪혀서 이제 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의 이제 생각들이 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진 과정 속에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좀 했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좀 땄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원에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간 계기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부를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고, 아이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요새 공부 관심사는 이제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많아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접목시켜보고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또 다시 이제 뭐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다 보니까 가는 길 과정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공부해서 뭐 대학 교수가 뭐 그러니까 정교수가 되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좀 더 편안하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성취에 대한 내 만족, 저 개인의 만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의 만족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취업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좀 더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복지 영역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복지관 아니면 시설 이런 형태로 이제 딱 갖춰졌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뭐 현장에는 지금도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벤처형 사회복지 기관들도 있고요. 뭐 다른 문화적인 사회복지기관 영역들이 다양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지원만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정부 지원은 요건들이 까다롭죠. 그리고 간섭을 좀 많이 하죠. 평가도 매년 3년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인 사업으로 마을 학교를 만들었어요. 마을 학교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정부 예산을 일정 정도는 지원 받아서 하지만 운영의 형태는 어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가 마을 전체가 이제 학교라는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애들하고 이제 뭐좀 안전 때문에 울릉도를 독도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올해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울릉도 가는 프로젝트 이런 거 왜냐면 가서 느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좀 돌아와서 이제 불만을 좀 더 보면 불만족스럽지 않게 하는 요인 주로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서 근무 여건, 급여, 동료와의 관계, 개인적 생활, 슈퍼비전, 안전 등이 있는데
경제 요인이나 작업 환경 뭐 개선 등 위생 요인의 충족만으로 불만을 갖지 않게 할 뿐 우수한 직무 수행을 위한 동기 유발시키기가 힘들 수 있는 거죠. 뭐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아동복지, 그러니까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 지역 아동센터나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떤 일 하세요? 뭐 사회복지, 아동복지 시설 운영한다든지 아동복지 일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일 하시네요. 거든요. 저는 좋은 일 하신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월급 많이 받아가는 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전문가가 하는 행위들. 근데 사회복지사가 월급을 많이 받아간다 하면 사회복지사가 월급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의 동기부여를 위해 어떤 요인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지를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볼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 이제 저희 단체 예를 들면 월급이 뭐 다른 기관 지역 아동센터에 비교해서 높다? 그렇게 높은 편, 초반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아니면 저희가 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급여만이 그 직원을 잡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뭐 빨리 그만두는 게 1년 이내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10년 이상 함께 저희들이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제라도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마을학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집에서 좀 이제 쉬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조합원으로 결합하면서 언제라도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도 이 경험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클리랜드의 이제 성취 동기 이론인데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론들이. 뭐 이런 거는 인간은 자신이 사회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에 의해 사회로부터 특정 욕구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욕구들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고푸는 이론들인데, 이 동기를 부여하는 세 가지 욕구는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진화 욕구가 있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이 성취 욕구나 권력 욕구나 진화 욕구. 권력 욕구는 조금 아닐 수 있는데 성취 욕구는 좀 강합니다, 제가. 뭘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게 달성됐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서 처음, 그러니까 역사를 잠시 설명하면 2003년에 자원봉사단체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 단체가. 그렇게 하다가, 그 자원봉사단체 하면서 했던 것이 장애 아동들이 문화체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주말마다 진행을 했고, 방학 때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6년도에 이제 첫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설들을 그러니까 외부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공모 사업들을 저희들이 조금 프로포즈를 좀 많이 하는 거죠. 평균 1년에 한 1억 정도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외부의 공모 사업으로 펀딩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1억 이상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뭐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뭐, 저 혼자 하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 혼자 이렇게 계획서를 짜고, 많이 짤 때는 1년에 한 80개에서 이렇게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이제 순정에 대한 필요성,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현장하고 사회적 경제 현장은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다시 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늦게나마 공부하면서
쉽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 욕구가 크면 뭐 어떤 걸 해도, 그러니까 저는 남들보다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소진이 오긴 왔지만, 그러니까 늦게 왔고 남들보다 짧게 끝났던 계기들이 아마 이런 성취 욕구나 이런 것도 있고, 솔직히 저도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뛰어서 좀 쉬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에 갑자기 마을학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걸 그냥 뜬금없이 모금을 했고, 모금 사업에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한 1,300만 원 모금을 하면서, 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여행하는 프로젝트, 뭐 캠핑하는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학교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에는 좀 더 다른 형태의 또 복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복지 현장은 앞으로 크게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변해요. 왜냐면 또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있으면서 대면을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인데 비대면의 사회복지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확장해 나가는 사회복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맥그리그의 이제 XY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X 이론 같은 경우는 매슬로의 하위 욕구에 초점을 맞춘 강제, 통제, 명령, 처벌 등을 기초로 한 관리 전략입니다. 그리고 Y 이론은 상위 욕구를 중요시하여 자율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면서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서로 통합하는 이론입니다. XY 이론은 조직 내 인력 자원의 동기 수준, 직무의 성질, 조직의 상황 요인들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과정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뭐 했죠? 동기 이론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내용 이론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 과정 이론입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죠. 아담스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투입한 것과 비교하여 보상 결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이것을 남과 비교하는 것에 주목하여 사람들의 인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형평성에 사람들의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후원도. 여러분들도 혹시 후원하고 계신데 이게 있으신가요? 그럼 후원했는데 그 단체가 어떤 일을 내가 후원한 걸 갖고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면 다시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렇게 투명화되는 조직들을 원하는 거죠. 돈을 이렇게 했는데 어디 쓰는지 몰라. 그러면 다시는 거기에 후원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형평의 상태가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이고, 조직원들이 받는 보상과 자신의 노력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이를 줄이려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받는 기쁨보다 이게 노력한 게 작다면, 노력한 게 많은데 보상이 작다면 안 하고 싶을 거고, 노력한 것보다 보상이 많다면 더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통해 본인의 투입에 비해 보상의 비율이 남의 것보다 적다고 인지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정하다고 인식된 보상은 직무 만족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을 지금 뽑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인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사고 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고 치면 누군가는 수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힘듦을 이겨내면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계획서를 짤 때 저하고 이제 특히나 이제 보통 6월부터 저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왜? 모금회가 7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획서를 6월 달부터 저희는 준비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그 계획을 할 때 어떤 걸 할 때부터 기획 단계부터 아이디어를 내면 그 기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피드백을 주고 그걸 이제 계획서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밀당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기간당 한 계획서를 만들어낼 때 많게는 10번 정도의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고요. 짧은 경우에는 최소 5번 이상은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직접 수정할 경우도 있지만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2학년들 2학기 때 그 과목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학년 되면 수업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이런 게 과목을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아니 한 1년 정도를 저하고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는 좀 편해요. 근데 저희도 이제 4개 시설이 있는데 이 4개 시설마다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 안에 있는 리더들이 아까 다음에 이제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확 바꾸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가 저는 그렇게 이제 제안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세운 계획서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대립하는 거 저는 크게 문제제기 안 합니다. 대립하고 싸워서 자기 것을 내한테 설득해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을 설득 못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사점을 보면 형평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조직 구성의 긍정적인 동기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리자는 구성원들의 형평성에 대해 인지해도 개입하는 노력이 그러니까 직원들의 차이를 준다든지 누구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저하고 이제 그런 계획서를 하고 이렇게 싸워갈 때 누구는 편애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저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특히 제가 계획서 짤 때는 조금 저도 그러니까 조금 날카로워지거든요. 원래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일을 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해둘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행동에 앞서 행동의 결과와 그 결과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이익 등에 대한 기대에 기초하여 행동하게 되고 그 기대가 사람들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줄 것이라고 하는 인식에 기초하여 동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대와 수단, 그리고 가치 부여, 이 세 가지 인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인간의 동기가 부여되는데요. 기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실행 여부에 대한 가능성, 일정한 노력이 성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말하게 되고요. 수단은 과업을 수행한 후 달성한 수준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이제 가져오는 가능성, 성과 달성 시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는 믿음.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다른데 직장 생활할 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회장님이 프로포즈를 해오면 그 금액 5%를 줄게 했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데 사업비를 떼주면 그 회장이 개인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아니까 뭐 받을 수는 없었는데 아마 그 5%만 받아도 제가 아마 저는 떼부자 됐을걸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했던 프로젝트가 100억이었어요. 100억짜리 예산 프로젝트였어요. 첫 해에 50억? 그리고 매년 한 30억씩 되는 프로젝트를 이제 제가 한 20일 정도 거의 밤낮을 그러니까 매달려서 그때 따냈거든요. 그런 부분 하면 5%면 얼마예요? 100억에 5%?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못 모르고 저는 그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작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경험이 소중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펀딩을 잘해주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뭐 다른 조직에서 그러니까 내 월급 이상을 따온다고 한다면 채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계 잘하면 일단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뭐 이제 요새는 이제 전산이 다 하기 때문에 뭐 경험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숫자를 보기 싫어. 그러니까 저는 숫자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뭐 법무 관련된 일이나 모든 것도 제가 다 하거든요. 사회복지 조직 만들 때 저희 단체 결성할 때 뭐 등기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부터 밟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역으로 하면 그걸 컨설팅 하는 게 쉽습니다. 왜? 다 해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 부여 이런 것들을 보면 기대되는 결과가 개인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한테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은 채워줄게. 저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못합니다. 뭐 제가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돈이 많으면 뭐 모르겠는데 저도 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할 정도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받는 건 아니니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혼자니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아니다면 뭐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죠. 그러니까 뭐 후원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모교에 장학금도 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부분에서 이 부름의 이제 기대율의 이제 시사점을 보면 동기부여에 의해 근무 성적 평가 결과를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서 근무 실적에 대한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업무의 자기 완결성이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업무 성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론을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바로 미시적 조직 관리 리더십의 이론을 다시 이제 2차 시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시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